인사행정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게요. 빠른 속도로. 역관주의가 있고 실적주의가 있고 적극적 인사행정이 있어요. 그러면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나오고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만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오는 거죠. 봅시다. 역관주의는 공무원의 인사기준이 당파성이에요. 당파성이 다른 말로 하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거든요. 오케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죠. 그러면 역관주의는 두 가지의 슬로건입니다. 전리품은 승자에게. 전리품은 공직이고 승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임기 4년이 되는 거죠. 역관주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료의 임기가 연동하죠. 그래서 임기 4년제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역관주의 두 가지 슬로건이에요. 그럼 역관주의가 언제 최초로? 1829년도에 최초로 이제 성립되죠. 이때가 잭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해요. 그러면 1883년에 뭐 한다? 펜들턴법이 제정되는 거죠. 이 사이에 바로 역관주의가 미국의 하나의 통치 구조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예노마의 한계를 극복해서 얘가 나왔는데, 오케이? 그럼 역관주의가 왜 한계에 직면했느냐는 거죠. 농업사회에서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산업혁명이 나와요. 농업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역관주의 한계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관주의 한계를 봅시다. 여러분 책 그대로 있으니까. 역관주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민주거든요. 맞죠? 민주단 말이에요. 왜?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국민들이 선출한 자가 뭐한다? 관료를 결정하고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관료가 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 관료가 임기가 박탈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로서 대통령과 모든 관료를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이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 역관주의는 뭐다? 역관주의는 농업사회를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이게 산업국가로 바뀌면서 뭐한다? 행정 안정성과 계속성이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는 거죠. 농업사회는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장기적인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근데 4년마다 모든 관료가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없는 거죠. 전문성이 확보가 안 돼요. 왜? 농업사회는 일반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정을 수행해도 됐는데 산업사회는 고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문성이 확보 안 돼. 왜? 당파성이었지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부패가 만연하죠.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부패가 만연했죠. 이제 여기에서 1881년에 누가?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요. 81년도에.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82년도에 준비를 끝내서 83년도에 펜들턴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실적주의가 나와요. 임용의 기준, 인사관리 기준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임용의 기획운동,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오케이? 형식주의, 오케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시험 점수로만 선발한다는 거죠. 그 시험이 뭐예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중앙인사기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앙인사기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그럼 다시. 이러한 이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적극적 인사행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걸 한꺼번에 내가 해놨죠. 옆으로. 여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이건 다 하니까. 그래서 임용의 기획운동이라는 게 뭐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시대와 상황이 바뀌니까 임용의 기획운동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 시험 봐라. 누가 합격한다?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누가 그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시험 잘 보거든요. 그래서 임용의 기획운동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 약자가 공직에 임용이 안 돼요. 약자가 공직에 임용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사회적 형평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극복해서 나온 게 뭐다? 대표관리제가 나온 거예요.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 그러니까 대표관리제 대두 배경이 뭐예요?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그 다음 이 두 개가 뭐한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너무 강하면 정책 리더십 또는 정치인의 민주적 리더십 발휘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관료들이 뭐라 그래? 너 나가세요 그런다. 봐봐. 이 사이에서 역관주의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링컨이었어요. 링컨. 링컨은 역관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강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다? 부분적으로 역관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특수경력직이 바로 역관주의로 임용되는 거예요. 특수경력직이 뭐예요? 정무직과 별정직. 정무직과 별정직은 정치적 중립도 안 되고 신분보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죠. 오케이. 뭐만 본다? 점수 하나만 보는 거죠. 이 점수만 보는 게 굉장히 장점도 많아요.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해요. 근데 인간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죠.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 쪽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뭐죠? 중앙인사기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중앙인사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독립성과 집권성, 합의성은 뭐예요? 독립성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의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집권성은 중앙인사기관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합의성은 이원의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중앙인사기관 중에서 특히 집권성이 문제가 됐던 거죠. 집권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다? 각 부처의 자율성이 없는 거죠. 각 부처가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없다? 채용을 못해요. 그래서 뭔다? 각 부처의 자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한다? 인사권이 분권하죠.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인사행정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인사혁신은 지금 뭐예요? 독립성이 없죠? 비독립 단독형이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나라 인사혁신은 비독립 단독형입니다. 오케이. 됐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의 큰 틀을 한번 봅니다. 인사행정의 큰 틀을 봅니다. 오케이. 됐죠? 역관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몇 페이지예요? 150페이지죠. 역관주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역관주의는 신분보장에는 단어가 없는 거죠. 오케이. 신분보장 단어가 없어요. 맞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뭐한다? 해고됐고 임명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적주의는 능력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실적주의는 뭐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개방형, 직위분리제, 실적주의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게 뭐예요? 미국의 제도라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문구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얘는 공직에 불리고 얘는 채용의 방법인데. 근데 미국에서 이게 한 문구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뭐한다? 이건 영국 거란 말이에요. 폐쇄형 계급제 직업공무원제는. 영국 거죠? 그러면 직위분리제가 신분보장이 강해요? 계급제가 신분보장이 강해요? 둘 다 신분보장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얘가 신분보장이 되니까 얘는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둘 다 신분보장이 되는데 얘가 신분보장이 더 강해요. 직위분리제보다 계급제가 신분보장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 직위분리제는 직무중심이죠. 신분보장이 다 되는데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면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조직 개편 등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얘도 신분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파면당하면 그 신분보장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예외적으로 뭐 한다? 죄를 졌으면 파면당해야지. 예외적으로 직무가 없어지면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니까 직무가 없어지면 그냥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직무가 없어지더라도 뭐 한다?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니까 신분보장이 되는 거고 얘도 신분보장이 돼요. 근데 왜 얘가 더 강해? 얘는 직무가 없어지면 신분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직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되는데 직무의 변동과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 변동에 영향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신분보장이 더 강한 거지. 왜 얘는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생각을 왜 갖는지 모르겠어. 그럼 얘도 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만두나? 아니잖아요. 신분보장이 되는데 얘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이유는 뭐예요? 직무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얘는 직무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신분보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됐죠? 한번 봅시다. 그죠? 밑에 그림 있죠? 그걸 한번 봅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럼 봐봐. 얘가 정치 세력입니다. 얘가 관료예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힘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관료의 신분보장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관료가 신분보장 약하면 약할수록 뭐한다? 정치 세력 힘이 커요.
그래서 뭐한다?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말은 행정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민주적 정당성이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단 말은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고 그것은 민족 통제가 가능하고 민족 리더십 발휘가 되는 거예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민족 통제가 가능하니까 관료가 침체되고 특권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뭐예요? 관료가 신분보장이 상대로 약하니까 채용과 퇴출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채용과 퇴출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의 민주. 그러면 행정이 더 힘이 크면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나만 가, 여러분 가지 말고. 그때 이 민주라는 것의 동의어가 뭐예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민주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다, 정치적 통제가 가능하다, 정치적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다. 오케이? 관료가 침체되고 특권화된 걸 방지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게 민주의 동의어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A와 A를 비교할 때는 A가 민주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A와 A를 비교할 때는 A가 민주예요. 왜? 얘가 신분보장 상대로 약하니까. A와 A를 비교할 때는 A가 민주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역관제 한번 봅시다. 역관제 봅니다. 151페이지 역관제를 봅니다. 공무원의 인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어디? 당파성에 두는 걸 뭐라 그래? 역관주의야. 다시 한번 빨리 보게. 당파성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 4년입니다. 공무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하고 같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고 이걸 잭슨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오케이. 잭슨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오케이. 왜? 잭슨이 도입했기 때문에. 전리품 승자에게죠. 소수 상위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합니다. 즉 관료 문벌을 타파하고 나온 게 잭슨의 역관주예요. 뭐 관료 문벌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잭슨 이전에 미국의 관료는 고려의 음서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죠. 지금 음서제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고려의 음서하고 똑같은 게 잭슨 이전에 미국의 관료예요. 그러니까 문벌 파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버드 출신 또는 뭐한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유학 출신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아버지들도 뭐예요? 하버드 출신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할아버지도 뭐예요? 하버드 출신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오케이? 그 문벌이 뭐예요? 음서제도처럼 세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력한 그 파벌로서 뭐한다? 잭슨을 배척시킨 거예요. 왜? 잭슨은 그들의 부류가 아니거든요. 잭슨은 서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잭슨 이들을 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역관주예요. 그래서 관료 문벌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됐죠? 관료 문벌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전리품 승자에게 이것도 잭슨이 했을까? 이 말. 이 말 누가 했대? 머시. 이것도 또 잭슨이라 그러지 말아. 머시라는 사람이 한 거야. 머시. 오케이? 머시. 사람 이름이라니까. MNR-CY 머시가 한 겁니다. 이것도 또 잭슨이 했다 그러지 마라. 옛날에 시험 그 이상한 문제 내기 때 이것도 잘 나왔다. 잭슨의 전리품은 승자에게. 그 틀린 거예요. 머시요. 머시. 전리품 승자. 요즘 이런 문제 안 내죠. 격에 떨어져서. 옛날엔 자주 냈어요. 머시는 전리품의 승자에게. 머시 말입니다. 오케이. 관료문벌을 타파했고 봅시다. 정치적 민주주의 요청이죠. 누가 뭐더라도 민주입니다. 민주. 그래서 공직을 널리 대중에게 개방한 겁니다. 당원들에게 개방한 겁니다. 누가? 소수의 문벌 귀족이 아니라 정당 정치 발달의 행정의 소극성을 단순했기 때문에 전문 행정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당파성으로 임용이 가능했죠. 근데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한다? 역관주의가 한계에 직면한 게 된 겁니다. 장점이 뭐죠? 정당 정치 평등이냐? 이때 평등은 뭐예요? 앞에 놈보다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문벌 귀족이 세습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등이잖아요. 관료의 세신, 정치적 리더십, 민주화입니다. 안정성, 계속성, 전문성, 부패가 만연하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은 능률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전체를 한번 보고 다시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다음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비교인데 이거야.
당파성이에요. 요것만 보면 돼. 당파성. 오케이. 그러면 정실주의는 개인에 대한 충성, 혈연, 학연, 지연, 큰권입니다. 그러니까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는 같아 틀려요. 다른 제도예요. 역관주의는 당파성이고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지연, 근권. 근권이 뭔지 알죠? 매간 매직을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죠.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케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역관주의 폐해가 뭐예요? 역관주의 폐해가 정당 정치의 부패죠. 역관주의가 정당 정치니까. 근데 왜 역관주의 한계가 나왔다? 행정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그러면 행정국가는 왜 등장했다? 산업혁명으로 등장했던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오케이. 그래서 역관주의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거 냅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80년도 초반 중반에 80년대 그러니까 1880년 81년에 공화당 선거에 진짜 이긴지를 지그들도 모를걸? 맞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거. 1, 2, 3번만 보시면 되는 거고 수립과정은 이제 펜들턴법이죠. 중앙인사기관이 설치되고 공개 경쟁 시험입니다. 제대구인이라는 특혜 있었습니다. 펜들턴법은 제대구인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따가 없어졌죠. 이따가 없어졌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최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주의가 뭐다? 직위분리제니까 전문 과목이죠. 직위분리제는 직무가 먼저 결정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 과목. 왜 민간의 인사교류일까? 개방형이니까 인사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들어봐요. 과학적 관리론은 계급제에 영향을 미쳤어요? 직위분리제에 영향을 미쳤어요? 직위분리제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개방형, 직위분리제, 실적주의 이거잖아요. 이게 미국과 이 실적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게 과학적 관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은 직위분리제에 영향을 미친 거지 계급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잖아요. 오케이? 문꿈이라니까 문꿈. 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입니다. 오케이? 뭘 한다? 오로지 정해진 기준, 시험 점수입니다. 능력입니다. 공개 기능, 경쟁 시험을 보는 거죠. 인사권의 직권화죠. 즉 뭐다? 중앙인사기관이 모든 선발 시험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각 부처가 지지하지 않죠. 임용권을 각 부처가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은 분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기획연동,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신분 보장.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들턴법의 내용이 바로 실적주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적극적 인사행정 중에서 뭐 대표 관리제를 배우는 겁니다. 적극적 인사행정 중에서 대표 관리제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대표 관리 제도 배경이 뭐라고?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나왔다니. 실적주의 어떤 한계? 남한가? 남한. 요놈의 한계야. 요놈의 어떤 사회적 약자가 공직에 임용이 안 된다니까. 그게 대표 관리제 대두 배경이에요. 그럼 대두 배경이죠. 그럼 대표 관리제는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 이게 대표 관리제.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 오케이. 임용의 기회균등이 실적주의 임용의 기회균등이 무엇을 안 가져? 약자가 공직에 임용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대표 관리제예요. 봐봐. 실적주의를 했단 말이야. 대표 관리제는 영국의 킹슬리가 최초로 도입하는데 꽃을 피운 데가 어디야?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강자와 약자를 뭘로? 인종을 해, 인종. 50년대. 대표 관리제가 40년대, 50년대 꽃을 피웠으니까. 백인 50%, 흑인이 30%고 기타 인종 20%면 실적주의를 했더니 뭐예요? 백인이 90%라니까? 영국은 학력으로 하거든요. 실적주의를 했더니 뭐예요? 실적주의를 했더니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이 90%야.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공직에 임용이 안 되니까 바꾼 거예요. 집단별로 할당을 해준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100명을 뽑으면 여기 50%, 30%, 20%, 50명, 30명, 20명. 그래서
할당해 준 대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100인 51등이 평균 90점이야. 떨어져야지. 100인 50명만 돼야 되니까. 100명을 선발하면. 흑인 30등이 평균 80점이야. 그래도 합격해야죠. 흑인은 30명까지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집단이지. 임용의 기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 인적 구성비를 그대로 관료 인적 구성비를 일치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소극적 대표라 그래요. 그래서 소극적 대표는 뭐예요?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대로 일치시키는 거죠. 그럼 이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출신 계층에 대한 봉사자야. 출신 계층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게 뭐라고? 적극적 대표예요. 오케이? 관료들이 출신 집단 계층의 가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관리제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연결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화에 한 주관적 책임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재벌 출신 관료는 전세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건 원래요. 흑인 출신의 관료가 흑인을 위한 정책을 더 잘 만든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대표 관리제예요. 그러면 사회화에 관한 주관적 책임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까라는 주관적 책임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제사회화 과정을 거치면 단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논문이 많아요. 흑인 경찰이 오히려 흑인을 더 탄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여기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오케이? 됐죠? 아니, 이게 단절될 수도 있다니까 주관적 책임이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대표관리 장단점입니다. 들어요. 대표관리제는 대두 배경과 장단점 위주로 나와. 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을 뭐 세부적인 건 안 내요. 뭐 이게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이죠. 대표관리제 대두 배경이 뭐라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니까.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수직적 형평이에요. 약자와 강자 간의 형평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관료가 국민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각자 출신 계층 이익을 위해서 일하죠. 그게 바로 민주고 대표예요. 1번과 3번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이 다양성이죠. 공직 구성의 다양성이에요. 공직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뭐다? 대표 관리죠. 대표 관리죠. 대표 관리죠. 외부 통제야, 내부 통제야? 내부 통제. 왜? 관료가 관료를 통제하잖아요.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남한 겁니다. 이렇게 했죠. 이들이 자신들의 출신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흑인 관료나 기타 인종의 관료는 백인 관료가 자신들의 출신 계층의 이익을 제외하게 되면 이들이 백인 관료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통제하는 거죠. 정보가 비대칭적인데.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관리제는 관료가 관료를 통제하게끔 하는 내부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오케이? 대표 관리제는 뭐라고? 관료가 관료를 통제하게 하는 내부 통제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됐고. 내부 통제. 단점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단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회화에 한 주관적 책임이니까 단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향력이 불균등하죠. 숫자만 같으면 뭐예요? 힘 있는 집단은 전부 다 강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제외되면 능률성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가장 자주 나온 거죠. 대표관리는 전문성, 생산성, 능률성이 제외됩니다. 역차별이죠. 백인 51등이 당한 차별이 역차별이야. 백인 51등이 당하는 차별이 역차별이고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죠. 맞잖아요. 정치적 중립,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데 대표관리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출신 계층에 대한 봉사자다. 출신 계층에 대한 봉사자. 6번과 7번 어려울 때만 나와.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동의어야.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하는 게 개인주의,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가장 충실한 인사제도가 뭐예요? 실적주의잖아. 그래 실적주의 옆에 개인주의, 자유주의 내가 써놨잖아. 오케이?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뭐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가장 충실한 게 뭐다? 실적주의예요. 그러면 대표관리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원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자는 누구여야 돼? 국민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관리자는 뭐 내부 통제를 흡수해 본 거예요. 내부 통제를 흡수해 가니까 외부 통제가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나오는데 6번과 7번은 뭐예요? 6번과 7번은 뭐한다? 어려울 때만 내요. 오케이. 근데 어려우나 많아 같이 해야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대표관리제는 대도비의 경우가 장단점 위주로 냅니다. 자네 대표관리제는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케이 사회 인적 구성비율의 관료의 인적 구성비를 일치시키는 제도다. OX X입니다. 역관주의가 아니에요. 실적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 필기노트 수업은 필기노트 수업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빠르게. 그 다음 뭔다? 최근에 나온 거. 가장 나중에 아니가. 그러면서 이 진도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반드시 복습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일일이 조사를 할 건데 믿고 진짜 해야 돼. 해야 돼요. 기출문제 지문 하나하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방식으로 자꾸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행정학의 시험 공부의 90%가 넘어요. 행정의 시험 공부의 90% 넘어요. 거창한 새로운 이론 안 나오잖아요. 일단 취급에서 한번 걸러져야 되니까. 그리고 취급도 뭐 한다? 그 지문이 새로운 거예요. 답으로 안 나온 지문이 새로운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다 틀려. 그건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뭔가가 한 번 좀 보여진 것을 내가 준비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 관리제죠. 양성평등 채용행위입니다. 오케이? 한계성이 30%가 안 되면 추가로 해서 30%를 만들어줘야 돼요. 장애인분들 의무고용이죠.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추천제죠. 오케이? 저소득층 우대입니다. 지역대학 할당제고. 그 다음 뭔다? 취업보호 대상자, 이공계 출신 우대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다를 해봅시다. 취업보호 대상자는 누구냐면 다양해요. 의사자 또 의인 이렇게 있죠. 지정받으면 그런 분들은 뭐다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배우고 주로 지금까지 요거죠. 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자꾸 보면 되는 거죠. 뭐 3%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고. 오케이? 볼 필요 없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장단점과 뭐 대도 배경 위주로 봐야 돼요. 균형 인사 봐요. 이건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8년도니까 재작년 하반기에 누가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어야 돼요.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균형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 인사 기본 계획이 있어요. 2022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보게요. 먼저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이잖아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양성평등이죠. 봐봐.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이 있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 하는데 지워버리려다 써놨다.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그런다. 오케이. 숫자는 거의 맞아요.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의 숫자 거의 같거든요. 근데 고위직의 여성이 없어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뭐한다? 지금 6.5%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뭐한다? 1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본부 과장급이죠. 과장급 이상이 과장급이 이제 승진하면 고공단으로 가죠. 이 과장급은 14%밖에 안 돼요. 여성이. 근데 이걸 21%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양성평등 중에서 뭐예요?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는 거야.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지. 또 외우지 말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장애인분들이에요. 오케이.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무 지원 사업입니다. 오케이. 근무 지원 사업, 지원율도 오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로 지원인이 있어야 돼요. 어디 이해가 되세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보조공학기기 이런 거 설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한다? 근무할 때 요거 전동 그거 있죠? 이런 거 같이 좀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좀 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알죠? 두 개 다 이제 우리 대표 관리자에 있는 거니까 양성 평등.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오케이. 그다음 지역인재죠. 지역인재입니다. 오케이, 봐봐. 5급 지방인재는 7.6에서 20% 늘리겠다는 거고 7급 지방인재는 여기서 이걸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인재가 뭐예요? 지방인재 이거 좀 늘리겠다는 거고. 늘려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얘는 좀 나오는데 얘가 안 나와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얘는. 그다음 이공계죠. 이공계 비율이 고공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공계 출신은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지금 대표 관리자인데 이런 게 있고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는 게 지금 요것 때문에 사회 통합형 인재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뭐 한다?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몇 퍼센트로? 9급 2%에서 뭐 한다? 7구급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다문화 가정 오케이.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등 오케이. 다문화 가정 뭔지 알죠? 오케이.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뭔지 알죠? 세터민이라고 하신 분들의 공식적인 용어가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공식적인 용어가.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분들 저소득층 또는 뭐 한다고?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이 뭐 한다?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9급의 20%뭐 한다? 저소득층 2%만 있었잖아요. 그 이거 전체 2.5%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아니 들어봐. 하나, 둘, 셋, 네 개는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얘가 있다는 거. 이 상업 통합에 이제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 정도 보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둬서 좀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인사 혁신체에 뭐 한다고? 균형 인사 계획입니다. 오케이. 균형 인사 계획. 봐봐. 왜 딱 막 색깔이 있을까? 내가 이런 거 할 능력이 안 돼요. 색깔 로고. 인사 혁신체가 발표한 그대로를 갖다고 만들어서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수업을 했던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왜 안 다루냐면 너무 깊어요. 이것까지 다뤄버리면 다른 것도 헷갈리니까 필기노트에서만 다뤘어요. 작년부터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 다음 직업공무원 제도입니다. 오케이. 직업공무원 제도를 봅니다. 공직을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면 돼야 돼. 이 정도면 되지. 뭘 또 봐. 근데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얘와 얘는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의 유사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럼 뭐냐? 얘는 개방형으로 공무원을 주로 임명하고 얘는 폐쇄형으로 임명하고 얘는 직위분리제고 얘는 계급제.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핵심이 이거거든요. 저 두 개를 알아는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학력 제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써져 있잖아. 얘는 연령 제한과 학력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서에서 우리 이것만 수업하잖아요. 지금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제한과 학력 제한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우리나라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이 있었어요. 학력 제한은 뭐 한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에 폐지됐고 연령 제한은 폐지된 지가 12, 13년밖에 안 된다니까? 연령 제한 폐지되기 전에 구급 공무원 연령 제한이 몇 살이 됐다고? 28살이에요. 28살. 26살 되면 구급 공무원 원서를 안 받아줬어요. 오케이? 그 폐지된 지가 1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폐지된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지한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는 왜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 가능하냐? 학력 제한이 가능하냐? 젊고 유능한 사람이 채용돼야 돼요. 폐쇄형으로. 그러니까 열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젊고 젊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년 60세죠. 58세를 임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연수 끝나면 1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폐지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우리나라도 나이 제한, 학력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혼 판결 때문에 폐지된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없앤 거예요. 지금 당장 만들 수도 있어요.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오케이. 근데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는 폐지했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학력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옳은 점이란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 4번 봐요. 요거 보라고. 요것만 보라고. 요것만 보는 겁니다. 직업공무원 확립학에서는 실적주의가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틀려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은 다른 제도인데요. 공통점이 있잖아. 공통점이 뭐예요?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란 실적주의의 그 공통된 이론이 먼저 도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실적에 의해서 임용되고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중립, 실적에 의한 임용, 오케이? 신분보장이란 개념이 먼저 도입돼야지 직업공무원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공통점과 차이점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공통점에서 뭐한다? 실적주의가 가지고 있는 실적에서 임용되고 능력에서 임용되고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이 먼저 도입돼야지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이 먼저 도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에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되는 거예요. 실적주의가.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라는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충분 조건 아니에요. 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실적주의가 우선적으로 확립돼야 된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봅시다. 장단점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 인사행정 봅시다. 봅시다.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해서 나온 게 뭐예요? 실적주의.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해서 나온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잖아요. 오케이. 대표관리제는 실적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됐죠? 적극적인 모습이잖아요. 하여튼 적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얘야. 왜? 실적주의가 소극이니까. 왜 실적주의가 소극이에요?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한테 한 번도 안 왔죠? 여러분 같은 유능한 인재가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부서로 와달라고, 우리 지자체로 와달라고 앞으로도 안 와. 그게 소극이라니까. 커피 사오란 말도 안 하죠. 그냥 와서 한 번만 와주면 못 이긴 척하고 갈 건데 한 번도 안 와요. 이게 소극이라니까. 실적주의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안 해요. 시험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거지. 그게 소극성이거든요. 적극적 모집이 적극적 인사행정이에요. 그다음 직권이 실적주의죠. 그러니까 분권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공무원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야. 얘 적극적 인사행정이야. 오케이. 공무원 노동자은 실적주의 요소가 아니라 적극적 인사행정의 요소입니다. 오케이. 정치적으로 임명 허용하죠. 역관주의가 가미됩니다. 인간이 소외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인사행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고 대표관리제도 적극적 인사행정입니다. 오케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직권이에요. 직권. 다음 주 적극적 인사행정이 아닌가. 직권. 분권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니까. 실적주의가 꼭 하면 안 돼. 실적주의가 직권이니까 분권이 적극적인 인사행정이라니까. 오케이. 중앙인사기관 봅시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 합의성, 직권성의 장단점이 있어요. 제도적 장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졌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직권성을 가졌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합의성이 있었을 때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도적 장점, 장단점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 인사혁정 일 잘해요, 못해요? 답 없어요. 일부는 잘한다 그러고 일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장단점은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내요. 그러면 이런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죠. 뭐다? 비독립 단독형이에요. 비독립 단독형이죠. 그러면 독립성 있다 없다? 없죠. 단독형이야 합의형이야? 단독형이죠. 단독형은 독임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복수의 구성원으로 된 게 합의형이에요. 그러죠? 혼자 하는 게 단독형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보지 말고 이거 뭐 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독임제죠. 이혼의 조직이죠. 합의형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신속해요. 신속하다는 뜻이 뭐라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이에요. 혼자 하니까 뭐예요? 신속할 뿐만 아니라 책임 관계가 명확하죠. 이게 다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인사혁신의 장점이에요. 신속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책임 관계가 명확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원의 조직, 합의형 조직의 장점이 뭐예요? 신중하죠. 오케이? 더 공정하죠.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공정하다니까?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죠. 복수가 하죠. 가반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더 안정성이고 계속성을 가져요. 하나 더 해볼까? 한 사람 입 다물는 게 쉬워. 여러 사람 입 다물고 사는 게 쉬워. 한 사람 입 다물고 사는 게 훨씬 쉽다니까. 비밀 유지가 용해. 비밀 유지가 안 돼. 여기서 안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장점이 뭐다? 신속해져.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비독립에서 나온 거잖아요. 대통령의 부하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되는 거야. 단점은 신중성, 공정성이 없잖아요. 안정성 확보가 안 돼요. 그럼 되죠.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 세워왔던 거 혼자냐 여러 명이냐 제도적 장단점이에요. 제도적 장단점. 오케이? 됐죠? 공직의 분리 봅시다. 국가공무법상에 오케이 국가공무법상에 신분보장이죠. 정치적 중임. 오케이. 쉽게 말해 이거죠. 신분보장, 정치적 중임. 그러면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임은 뭐예요? 실적주와 직업공무원적 공통된 거죠. 그래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는 공무원은 뭐라 그래? 경력직 공무원. 다시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이게 준수되지 않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관주의가 뭐예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역관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공직 분류가 어디 돼? 특정직 압도적으로 많아요. 경찰, 교사. 경찰만 해도 20만 정도 되죠. 경찰, 교사. 거기다 이제 군인 넣어봐. 군인. 게임이 안 돼. 군인 넣은 순간. 오케이? 군인을 빼더라도 특정직이 더 많을 거예요. 경찰, 교사, 오케이? 소방직 공무원들, 국정원 공무원들, 오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혀 이론이 없어요. 군인 집어넣어야 되니까. 특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직이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이 일반직이라고 그러지 마. 특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특정직이. 오케이.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일반직이죠. 일반직은 뭐예요? 1급, 9급 체계를 갖는 공무원은 일반직이라 그래요. 단 1급은 신분 보장 안 되죠.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고공단은 계급이 없잖아요. 직무등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무등급 하나 중에서 얘가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야. 1급은 신분 보장 안 되죠. 그럼 고위공무원단은 직무등급 가가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1급과 직무등급 가가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오케이? 됐죠? 특정직은 법관이죠. 검사, 경찰, 교사, 의무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있어요. 오케이? 봐봐. 검사, 경찰이죠. 근데 이 두 사람도 뭐야? 특정직이에요. 오케이? 왜? 차관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정직이죠.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중립 안 지키면 이상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특정직으로 분류됩니다. 오케이. 교사죠. 특히 요거 주의해야 돼. 의무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계급 없습니다. 직무등급이에요. 계급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직인 들어. 선생님, 내 친구는 의무영사직 9급 또는 7급 공부하는데요. 학원가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얘들은 계급 없어요. 특정직입니다. 오케이. 특히 7급 수험생들 제일 많이 틀려요. 왜? 의무영사직 7급을 꽤 많이 뽑거든요. 의무영사직 7급을 꽤 많이 뽑으니까 지 친구가 의무영사직 7급 공부하니까 의무영사직이 의무직이 뭐다? 일반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학원가가 분류해 놓은 거고 계급 없습니다. 의무직 특정직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 사람들은 법관에 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은 뭐냐면 첫 번째 선거로 임용되는 자예요. 오케이. 선거로 임용되는 자는 저는 전부 다 정무직이고 국회가 임명 동의를 받는 자예요. 근데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차관급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한다? 선거로 임용되는 자와 차관급 이상이 전부 다 정무직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특정직이라는 거야. 오케이. 국회가 임명 동의한 사람 봐봐요.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맞잖아요.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맞잖아요. 또 누구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소장, 국회가 지명하는 3인. 그러면 전부 다 차관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법조문대로 하면 이거예요. 선거로 임명되는 자, 국회가 임명동의권 행사하는 자, 차관급 이상이거든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차관을 물어봐요. 차관. 차관은 정무직 중에서도 아니 특수경력직 중에서도 정무직이에요. 여러분 왜 착각한지 알아? 1급이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 참 미쳐버리겠어요. 1급이 차관이 있고 차관이 장관이 있는 거예요? 차관부터는 정치인이지 관료가 아니야.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도 안 지키잖아요. 오케이? 1급이 차관이 있어. 그래서 1급이 장관 아니나요? 1급 위에 차관이 있어요. 차관부터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정치인이지.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별정직은 뭐예요? 국회 수석전문위원, 비서관, 비서입니다. 오케이? 이건 좀 놔둬요. 이건 좀 바꾼다는 말이 많으니까 이건 좀 놔두고 두 개만 외워요. 국회 수석전문위원, 오케이. 그러면 보좌관, 비서관, 비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비서를 보좌관 비서도 있고 비서관 비서도 있고 비서도 있어요. 국회의원 비서가. 4급을 보좌관 비서, 5급을 비서관 비서, 5급 밑에 6급부터는 뭐예요? 비서예요. 그래서 비서에 급이 있단 말이에요. 보좌관 비서, 국회의원들, 비서관 비서, 비서. 오케이? 그래서 국회의원 비서들은 전부 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전부 다 별정직입니다. 오케이? 그 사람들 신분 보장해주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알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 얘는 놔둬요. 얘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케이?